세계 최초의 핵 추진 순양함, 롱비치 순양함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초로 원자력 추진으로 설계된 순양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그리고 1945년 8월 9일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를 담은 무기가 일본의 두 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화약 따위에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키는 기존의 방식과는 기본 개념부터 차원이 다른 핵무기의 등장이었죠. 이런 핵무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뜻했습니다. 핵무기와 같은 강력한 무기가 나왔으니 말 그대로 국가 자체를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었고, 다르게 본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원자력이라는 것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 사람들이 쓰기 좋게 만들려는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1954년이 되어서는 발전소의 개념으로 쓸 수 있기 시작했죠. 이렇게 값싼 원료로 천문학적인 양의 전기를 생산하니 정말 꿈의 에너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개발되면 당연하게도 제일 먼저 관심을 보이는 단체는 바로 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고 가장 강력한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마침 1950년대 미국은 항공모함의 크기를 키운 슈퍼캐리어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 발맞춰 딱 원자력 기술이 탄생한 것이죠. 하지만 항공모함만 혼자 커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항공모함을 지키는 구축함과 순양함들도 덩달아 강력해져야 했죠. 두세 배나 커지는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해 많은 미사일, 더 좋은 레이더를 장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크기가 무척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기가 커지면 사실상 운용하기 매우 힘들어지지만 미국은 원자로면 다 된다고 생각했죠. 원자력 추진 순양함을 만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원자력 기술이 안전하다고 입증되지도 않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적보다 강력한 함정을 운용하기 위해 일단 갖다 쓰고 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핵 추진을 잠수함을 먼저 이용해보고자 했습니다. 잠수함이 잘 된다면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핵으로 도배해 잠수함도 원자력, 순양함도 원자력, 항공모함도 원자력, 그리고 원자폭탄을 매다른 함재기를 항공모함에 올려 완벽한 핵 전단을 구상하는 시점에 이르렀죠. 핵이면 다 된다는 핵 만능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1954년이 되어 SSN-571 노틸러스 원자력 잠수함이 취역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명쾌해졌습니다. 다 핵으로 만들면 되겠다고 확신하죠.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도 원자력 추진으로 만들고 동시에 순양함도 원자력 추진으로 개발에 나섭니다. 연료 보급 따위는 필요 없는 함대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함재기의 연료까지 원자력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연료 보급이 불가피하긴 합니다. 그래도 함재기보다 훨씬 기름을 많이 먹는 함정들의 연료 보급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면 몇 척씩이나 따라붙는 유조선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동시에 보급에 큰 구애를 받지 않으니 작전 방식도 매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전함의 시대가 저물고 함재기가 실려있는 거대한 항공모함과 함정에서 날아가는 미사일로 해전을 치르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전함만큼 큰 크기는 아니었지만 엄청난 미사일을 실은 엄청난 크기의 순양함들이 바다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소련도 미사일로 도배한 순양함들을 대거 도입했는데요. 미국은 이런 소련의 미사일을 막는 것과 동시에 미사일을 비처럼 쏟아붓는 강력한 순양함을 원했습니다. 이런 요구 조건에 단다면 크기가 너무 커지지만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원자력이 해결해줄 것이니 말이죠. 1956년 10월 15일 핵 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해 거대한 전단을 이룰 원자력 추진 순양함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개발이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인 1957년 12월 2일 미국은 세계 최초의 핵 추진 순양함을 탄생시킵니다. 이름은 바로 롱비치 순양함이었죠. 롱비치 순양함은 전장이 220m에 만재 배수량은 무려 17,525톤에 달하는 대형 군함이었습니다. 승무원은 무려 1,160명이나 탑승합니다. 원자로 2기로 에너지를 생산해 무려 8만 마력이나 되는 힘을 내뿜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56km였습니다. 원자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속 거리는 무제한이었고 하푼, 아스록 등 여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근접 방어 시스템인 CIWS도 2문이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롱비치 순양함을 건조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모함 전단 방어였습니다. 항공모함과 미사일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공격받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단순히 구축함과 순양함이 적 앞에서 버티고 있는다고 뒤에 있는 항공모함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나 미사일은 구축함과 순양함 위로 날아가서 항공모함을 박살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방어할 특단의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두 번째는 적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방어도 방어지만 어느 정도는 미사일을 이용한 함정과 지상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항공모함이 필요 없는 저강도 분쟁에 투입될 수 있어야 했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레이더입니다. 일단 적을 잘 탐지해야 방어든 공격이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엄청 무식한 레이더를 장착하게 됩니다. 스캔파라고 불리는 초대형 레이더인데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과 동일한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700km가 넘는 탐지 범위를 자랑했죠. 스캔파 레이더 안에도 수많은 레이더가 있고 이를 제외하고도 수많은 레이더가 있는데 탄도미사일 추적 레이더, 항공기 추적 3D 레이더, 2D 레이더, 함정 추적 레이더, 사격 통제 레이더 등 수많은 레이더가 덕지덕지부터 방공 순양함다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함교 부분이 뭉툭하게 튀어나와 외관을 상당히 망치긴 했지만 나름의 멋이 있긴 합니다. 만재 배수량이 9만 톤이 넘는 엔터프라이즈에서 이런 레이더야 문제없이 굴릴 수 있지만 2만 톤도 되지 않는 배에서 이런 레이더를 다니 외관 이외에도 함정의 균형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미사일 등에 맞게 되었을 때 함정이 균형을 잃고 넘어져 침몰하기 좋은 구조였죠. 거센 파도를 만나면 넘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항해하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겉보기에 무척 불안했는데 함정의 상단 부분에 무려 170톤이 넘는 레이더가 달려있었으니 말이죠. 미국은 이런 레이더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레이더를 달지 않은 방공 순양함을 만들 것이었으면 애초에 원자력으로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원자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레이더를 전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저 거대한 레이더의 크기를 줄일 방법이 도통 없었기 때문에 배의 크기가 커진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양이 독특하게 나오긴 했지만 방공 임무는 정말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스탠다드 함대공 미사일, CIWS 두문, 대잠 어뢰 등을 이용하여 함대로 접근하는 물체들을 요격할 수 있죠. 잠수함도 롱비치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공격력도 챙겼는데요. 사연장 하푼 함대함 미사일 두문, 함대지 토마호크 미사일 한문, 127mm 함포 등을 이용해 대지, 대함 타격을 진행하여 적을 공격하는데도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항공모함과 같이 있다면 그런 공격들의 대부분은 함재기가 수행할 테지만 말이죠. 이런 특징들을 보면 알겠지만 롱비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레이더입니다. 거의 모든 능력을 레이더를 위해 바친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놈의 레이더가 말썽을 너무나도 잘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안정적인 위상배열 레이더를 만드는 것이 무리가 있었죠. 사실 미국을 제외한다면 이렇게 거대한 레이더를 장착한 군함 자체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저 언저리쯤 있다고 탐지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전투를 치렀는데요. 미국은 정확한 위치를 탐지하고 그것도 탐지거리는 700km가 넘는 말 그대로 넘사벽 수준의 순양함을 만들려다 보니 미국도 무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롱비치에 탑승했던 선원에 따르면 롱비치의 레이더는 고장이 난 상태가 정상이고 멀쩡한 상태가 비정상일 정도로 고장이 잦아 레이더에 거의 의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레이더가 되기만 하면 최강인데 잘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중간에 이 문제의 레이더 일부를 뜯어버리고 새로운 레이더를 장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머리가 큰 함정의 모양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원자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항속거리도 장점이었는데요.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65일간 무보급 항해에도 성공했죠. 롱비치 순양함은 베트남전에 투입되었는데요. 엔터프라이즈급과 함께 작전에 투입되어 엔터프라이즈급은 열심히 베트남을 향해 전투기를 날려보냈고 롱비치는 그 옆을 지켰습니다. 롱비치는 당시 미그 17을 4기 발견했고 그 4기는 항공모함 근처로 위험하게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이 녀석들이 미국의 자부심인 엔터프라이즈를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롱비치는 탈로스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중 한 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연히 남은 3기는 주랭랑치게 되었고 엔터프라이즈의 안전을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이 격추 기록은 세계 최초로 함대공 미사일을 이용한 전투기 요격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원래 함정들의 대공 능력이 뛰어나봤자 항공모함을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함정으로도 방공 임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롱비치는 이후에도 항공모함들을 따라다니면서 방공 임무를 맡곤 했지만 80년대 이지스함들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방공 시스템을 갖고 있던 롱비치는 무용지물이 되어갔고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이 대거 등장한 1995년쯤 퇴역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롱비치는 원래 한 척 이상 건조할 계획이었지만 기존 비용의 4배가 넘어가는 가격에 미국도 혀를 내둘렀고 단 한 척만 건조하는데 그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순양함이나 구축함과 같은 경우 원자력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고 그냥 기름 넣고 다니는 함정을 쓰기로 했습니다. 핵추진 방식이 확실히 싸긴 하지만
당시는 원자로 제작이 지금처럼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 많은 미국도 돈 없다며 포기하게 되었죠. 이렇게 세계 최초의 원자력 순양함, 롱비치 순양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